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벌써 2월 중순인데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때문입니다. 시급한 법안이야 차고 넘칩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유치원 3법, 기타 등등 많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한국당은 5.18 망언 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여야 4당은 5.18 망언에 공동 대처하는 분위기입니다. 온몸으로 체감하는 불경기. 국민은 경고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일 좀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국회가 일 좀 하게 만들까요? 오늘 직설 그 해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정치권 소식 함께 얘기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부산 카톨릭대회 차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장혜찬 평론가 모셨는데 오늘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막히는 관계로 조금 늦으십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 진행된 TV, 라디오 모든 방송의 출연진들이 대거 다 지각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5.18 망언 3인방 김진태, 김순례는 징계유예,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국회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제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에 회부되기 전 이미 전당대회 후보로 등록해 당규에 따라 징계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민재판 시기에 그 판단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엄격한 법리 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윤리위를 늑장 소집한 데다 법조인들로만 구성된 윤리위에 정치적 판단을 내맡기는 식의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퇴 수습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종명 의원 제명도 최종 확정까진 한국당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당장 국회에서 농성 중인 5.18 단체 회원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막을 씌우려는 보루 결정 또한 역사와 국민 앞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민주당과 야3당도 군사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당의 태생적 한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5.18 유공자인 서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명은 새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국회 상황을 전달해주는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면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 3인방과 지만원 씨 검찰 고소하는 고소 고발 건으로 좀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자,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장혜찬 평론가님은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길 엄청 막혔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늦을 뻔했고 차재원 교수님은 중간에 차 몰고 오시다가 차 버리고 전철 타고 오셨다고요? 네, 지하철로 갈아타고 왔습니다. 예,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 중부지방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출퇴근 눈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정도 눈에 새벽 6시부터 눈이 쏟아지니까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도심의 주요 도로들이 이렇게 막히는 거 이거 괜찮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가보죠. 먼저 2월 임시국회가 뭐 공전에 공전을 한다, 뭐 이제는 아예 열릴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차재원 교수님. 네. 국회가 폐업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기억에는 뭐 조혜주 중앙선관위원장 문제, 김태우, 신재민 특검 뭐 이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거 말고도 뭐가 있었나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사실 예. 뭐 어떻게 보면 조혜주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그 임명 문제라든지 예. 김태우 수사관, 예. 신재민 또 전 사무관의 문제, 또 거기다가 손혜원 의원의 또 이해충돌과 관련된 국정조사. 국정조사 문제 이런 맞아요. 것들이 기억나요. 상당히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끌끄러운 사안이었고 예. 그리고 먼저 근데 국회를 진짜 일단 먼저 이탈한 정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혜주 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예.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민주당 특보 경력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하면 국회에 임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이 국회의 틀을 벗어났던 것이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기억으로 예. 이 민주당에 약간 불리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앞서 네. 언급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네.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 배워왔던 이 적대적 공생관계의 적대적 양당 공생관계다. 체제가 예. 보였던 적대적 공생관계의 신재현이라는 예. 그런 비판이 나왔었죠. 예. 뭐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산적해 있다라는 말은 뭐 대국민용인 거고 제1여당 제1야당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열려도 그만이다 해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비판을 좀 샀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뭐 요 임시국회 뭐 안 열리는 문제는 우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결론부터 좀 여쭤보면은 임시국회가 남은 보름 동안에 열릴 가능성 있다 없다. 글쎄요, 저는 현재로선. 거의 없어 보일 확률이 높아 없다고 보이고요. 보는 게 합리적이죠. 우선 키는 저는 민주당이 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사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김태우 전 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사무관에 관련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하나의 큰 틀이라 볼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한 이제 해임 절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남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한 가지는 받아들여야 된다, 조건 없이. 네, 네. 아마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일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네. 그 부분도 지금 여야 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양보를 하기에는 또 5.18 망언 논란이 터지면서 정치적으로 한국당과 대치를 하는 게 하나도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어느 쪽 하나 양보할 수 없는 현재의 모양새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자,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김태우 신재민 특검 요구, 조혜주 선관위원 해임 문제 전부 다 약점들이 다 여당이 쥐고 있었던 약점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확 공세에 이게 바뀌면서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파문으로 페이지가 확 넘어간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5.18 망언이 단순히 세 사람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가 되어서 여의도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예. 우선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냐면 이건 사실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공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자는 분위기였잖아요. 심지어 정의당마저도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투로 예.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5.18 망언이 터지고 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징계가 사실은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조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절차가 나왔지만 결국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 징계 이후에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자유한국당에게 돌아섰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 패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까지도 무마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5.18 망언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정당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인과 동시에 예. 개인적으로 본다면 손혜원 의원이라고 할 수도 손혜원 있겠네요. 의원이다. 예,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야 뭐 농담 삼아서 여의도 바닷가니까 그 얘기 많이 하더만요. 야당복 있다고. 야당이 스스로 저렇게 자살골 먹고 뭐 자책골 먹고 혼자서 헛발질해서 넘어지는데야 뭐 이것처럼 이거 뭐 뒤돌아서서 웃기에 이것처럼 좋은 일이 더 뭐 있겠습니까? 자,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서정욱 변호사님 도착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길은 막히고 길은 미끄럽고 빙판길에 사고도 여기저기 많이 나고요. 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치 패널 세 분 모시고 국회 상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상황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차재원 교수님, 예. 먼저 이 징계 결과 윤리위 네. 이 결과부터 좀 설명을 좀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장혜찬 평론가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당윤리위원회가 예. 열렸습니다. 열려서 지금 5.18 민주항쟁에 대한 상당히 망언을 했던 3명의 의원 중에 네. 일단 이종명 의원은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물론 그 제명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이게 제명이 됩니다만 일단 당윤리위 차원에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놓았고 그러면 또 똑같은 이 망언의
뭡니까 대회를 동참했던 김술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안 됐느냐? 그 두 사람은 일단 전당대회에 한 명은 당 대표, 한 명은 최고위원회에 지금 그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당규에 의하면 일단 당내 경선에 그 임한 후보에 대해서는 이 지금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일단 그 당 그 징계를 유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이 심의는 일단 그 당내 경선이 끝나는 때까지 미뤄진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각 정당의 당헌 당규를 잘 이렇게 세세히 짚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게 뭔 소린가 싶을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좀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윤리 징계가 불가능합니까? 그 당헌 당규에 12일 따르면. 날이 후보 등록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후보 등록하는 순간부터 예. 그리고 2월 윤리- 27일 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까지? 예. 그런데 지금 사실 망언이 놓은 것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2월 8일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12일까지 약 나흘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망언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이렇게 상당히 커진다는 것을 아마 당 지도부는 조금은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까 예. 넉장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지금 당내에서는 이 세 명의 망언에 좀 동조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의 그러한 그 기류를 눈치를 보다가 예. 약간은 좀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러면 이 지금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어차피 당 그 대표 당 최고위원회에 지금 출마하기 때문에 이 유보 규정이 있지. 이 규정을 좀 활용해서 좀 비난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꼼수 징계라는 이야기도 지금 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알고 그 규정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윤리위 징계를 늦춘 거예요, 뒤로? 그런 의심 살만합니까? 의심을 살만한 것이죠. 살만해요? 예, 확실히? 저는 요거 살만하다고 좀 짚어보죠. 법을 깨알같이 잘 따지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저희도 몰랐어요. 정치부 기자들도 잘 몰랐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거를 알 리가 없어요. 그러나 당직자들, 당 지도부,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당헌 당규 규정을 깨알같이 밑줄쳐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못 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4일 날 사고를 쳤는데 12일 날 후보 등록이고 4일에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 후보 등록하는 순간부터 윤리 징계 유예된다라는 사실, 김진태, 김순례 그렇게 비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게 그 당헌 당규를 만들 때 제가 좀 감수를 하고 자문을 이게 했잖아요. 제가 법률- 옛날부터 이 법률 법률지원단 그 전문가니까. 변호사를 했기 예, 예. 때문에 한국당 때부터.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는 알고 계셨겠네요. 저는 이제 이거 윤리위원회 규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예. 두 개가 있는데 예. 일단 이제 무조건 유예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법에 보면 이제 그 구장의 벌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경선 중에 잘못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잘못하는 건 이게 징계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과거에 5.18 망언처럼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후보 등록하는 순간부터 네. 징계가 유예가 되거든요. 자, 그럼 김진태는 당대표 후보고요. 예. 김순례는 최고위원 후보예요. 이미 그 전에 다 하겠다고 선언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김병준 위원장이 뭐라 했냐면 예. 자꾸 이게 꼼수라고 하는데 예. 그 5.18 이게 발언이 불과 며칠 전 아닙니까? 네. 지금 후보 등록 전에. 예.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을 징계할 때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예. 뭔가 이제 검토하는 법리를 이런 며칠은 필요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그걸 뭐 꼼수로 징계를 안 하기 위해서 며칠을 늦추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발언이 있다 해서 바로 다음 날 징계를 다 이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불과 한 3, 4일 제가 알기로 그 행사하고 등록이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꼼수라고는 안 봅니다. 고의로 뒤로 늦춘 거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러나 그 규정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 규정은 이게 다 알고 있고요. 예. 김진태 의원이 제일 먼저 그 규정을 이렇게 판례를 써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요? 제일 먼저 이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은 없을 거다. 예, 그 김병준 위원장이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장해찬 평론가도 동의하세요? 근데 저도 고의로 며칠을 늦췄다는 주장에는 조금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예. 그러나 이 지도부의 상황인식이 좀 늦었다.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네. 당초 망언이 터지고 정치권에서 규탄이 나왔는데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달리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가 분란
편집에 기름 부은 격이 됐죠. 그 보도자료 때문에 비판이 더 커지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뒤늦게 또 유감을 표명하면서 수습을 하기도 했고요. 김병주 위원장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징계를 하겠다 말겠다는 입장이 없이 네.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선을 긋기만 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네. 그러자 한 발 늦게 징계에 착수한 감이 있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늦어진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일부러 이런 조항을 이용해서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에게 구명 절차를 주기 위한 꼼수로 보지는 않지만 예. 판단이 하루 이틀 늦어진 정치권에서 하루 이틀이면 굉장히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꼼수라는 말을 듣게 한 데에는 한국당 지도부 특히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무적 판단에서 아쉬운 부분이 느껴집니다. 예. 자,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늦었다. 그러나 다른 여야 다른 정당들의 반응만 놓고 보면 꼬리 자르기다. 날강도한테 다시 칼을 쥐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는 차재원 교수님. 네. 김진태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네. 김순례 의원이 최고의원이 된다면 이분들한테 나중에 징계 유예한 거 이거는 면죄부 주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사실 어떻게 높군요, 그럴 보면 가능성이. 지금 당규에 그러니까 당내 경선 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못하도록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당내 여러 가지 경선에서 나타나는 것이 민심이나 당심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예. 당의 이 지금 공식 기구인 윤리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김진태 이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이 대표나 최고위원이 될 경우에는 아 봐라 민심과 당심은 지금 우리 윤리위가 결정하는 것보다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여론을 잘못 호도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김진태 의원이 내가 뭐 그래서 쫓겨나고 이제 김진태 의원이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안 뽑아주면 내가 이 당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뽑아주면 당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의 징계, 그러니까 윤리위 자체의 결정 자체가 무엇이 되든 간에 지금 전당대회 결과가 그것이 더 위에 상위에 있다는 그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방금 아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니까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제 이야기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 중에는 대학교도 자신이 대학 교수로 계셨으니까 대학교에서도 학생 징계하는데 보통 이렇게 사건 진상 따져보고 한 달 정도 걸린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발언 자체도 상당히 저는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정당하고 대학하고가 같나요? 정당하고 대학하고 그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5.18 망과 관련돼서는 모든 언론들이 거의 생중계를 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온 걸 굳이 그 사건 규명하고 따지고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상당히 서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자기들끼리 무슨 시비에 의해서 무슨 다툼이 있었다. 그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상방의 주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조사해야 될 시간도 걸리지만 이 지금 5.18 망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이 그냥 생중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백한 사실인데 이 팩트에 대해서는 이 왈가왈부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 명도 그 발언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이 발언에 대한 가치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저는 그 가치 판단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 세 명의 그 망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그 지금 망언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하고는 상당히 많이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5.18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당시 1980년 이 지금 신군부가 이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양면을 학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면을 학살했다는 부분은 인류 보편적 가치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5.18 특별법을 만든 주체가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신의 신한국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자가당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는 바로 당 지도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었나 자,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처음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확 껐으면 되는데 그거 머뭇머뭇대다가 지금은 소방차가 달려들어도 불을 못 끄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황 판단도 잘못했고 지금 해명 자체도 계속 잘못되고 있어요. 가고 있다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뭐 나경원 대표나 김병준 위원장이 초기에 네. 발언의 그 실수가 심각성 인식하지 못하고 네. 실수는 이제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팩트를 체크해 보면 예. 공청회가 이제 8일날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9일부터 언론 보도가 크게 됐고, 네. 그다음에 12일 후보 등록 아닙니까? 예. 그럼 불과 이제 그 사이에 3일 정도 시간이고요. 예. 저는 3일 정도의 윤리위를 열어서 제명을 했잖아요. 예. 일단 한 분은 따라서 저는 이게 뭐 정광석과처럼 일단 징계는 빨리 했다고 봅니다. 예. 처음에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꼼수 징계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리 그게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도 예. 결국 이제 그 당원이나 당규는 그 정당에서는 헌법과 같은 그런 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당원 당규에 반해서 징계를 하면 바로 이제 이의 신청하고 또 이게 나중에 소송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원 당규는 예외가 없이 원칙적으로 이제 후보로 등록하면 무조건 유예되게 돼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여론과 당원 당규 사이의 고뇌 끝에 출마 안 한 분은 제명하고 예. 그다음에 두 분은 일단 유예를 한 건데 저는 이게 아무리 그분들이 결과가 좋아도 예를 들면 이제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다. 예. 그런데서 이게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면요. 과연 이게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일단 유예가 됐을 뿐이지 설령 당심회에서 최고위원이 됐다 하더라도 예. 또 이게 김진태 의원이 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징계는 절대 유야무야해서는 안 되고 안 된다. 민심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예. 따라서 이게 끝까지 징계는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사실관계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김순례 의원 여성이잖아요. 예. 김진태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 안 된다는 뭐 불투명하니까 그는 논외로 치고 예. 김순례 저 의원은 최고위원회 후보 등록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그런데 여성분이요. 예, 최고위원이 4명이죠, 한국당이. 예. 근데 만약에 여성이 없으면은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 되는 거죠. 그쪽에 여성이요. 자력으로 이제 이거 4등 안에 들면 예, 당이 되는 되는 거고, 거고. 안 들더라도 또? 여성 중에 한 분이 가거든요. 예. 근데 저분이 쉽지는 않은 게요. 뭐 저는 결과를 넣어봐야 되지만 네. 일단 이제 정미경 예. 그분에게 옛날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검사 출신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에게 출마 선을 했는데 새가 만만치 않고 예. 또 이제 그 당심이라는 것도 이런데 이번 5.18 망은 이것도 이게 고려해서 전당대회에서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순례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이나 네. 당대표나 최고위원 되기는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징계는 이루어질 거고 예. 저는 이게 설령 된다 하더라도 네. 징계는 돼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사고 친 분은 3분인데 그중에 한 명만 딱 찍어서 제명당한 그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억울하다 소리 안 나오겠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왜 나만 갖고 그래? 사고는 똑같이 셋이 쳤는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종명 의원도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어떤 징계에 대해서 수용하기 힘든 경우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럼 또 걸리죠, 시간. 네,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윤리위가 다시 열려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다음에는 어떻게 지금 됩니까? 타임 스케줄을 보게 되면요. 예. 윤리위가 조금만 지연이 되면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버립니다.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징계에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 역시나 어떤 지도부가 선출이 되건 세 사람에 대한 징계는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신임 지도부가 아마도 자유한국당 지금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통합, 화합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가 이제 통합하자고 하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징계를 이를테면 당원 자격 정지 정도로 낮출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 봤을 때 민심과 동떨어진 유야무야 징계가 아니냐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 저는 지금 당대표로 출마한 세 분 중에 김진태 의원은 당사자니까 차치하고서라도 예. 황교안 정청리나 오세훈 전 시장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이 세 사람에 대한 징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당원과 또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도리보다는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민심의 흐름을 보지 않을까요? 민심만 놓고 보죠. 자유한국당 이 삼민방의 5.18 망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좀 보여드리면서 차재훈 교수님하고 좀 한번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이라는 사람이 5.18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뭐 모르는 바 아니고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뭔가를 노림수가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의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에서 차 교수님도 고향이 영남 쪽이시니까 네. 잘 아시겠네 민심을 많이 떨어졌어요. 예, 저건 과학이죠. 과학이죠. 예. 지금 떨어진 거에 보면 지금 TK라고 하는 보수의 본산인 대구 경북에서도 예. 상당히 조금 빠졌다는 거 그러면 아닙니까? 그 부분 보수의 예. 핵심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그리고 60대에서도 빠졌다고 그럽니다. 60대에서도 예.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은
싫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렇죠. 건가요? 보수의 가치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보수의 것이 가치를 아마 벗어났다. 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뭐 김진태 의원은 뭐 아마 전당대회를 생각해서 이런 5.18 문제를 지금 뭔가 이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화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저는 역풍을 지금 맞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 지금 일단 출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신은 지금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5.18과 관련된 논란을 정치적 선거의 이 호재로 예. 지금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거, 악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예, 같은 예. 경우도 사실 뭐 지금 전당대회에 이 연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 지금 권역별 연설을 하면서 지금 나를 살려달라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동정론도 호소를 하고, 그리고 또 강성 친박 세력들이 어제 그 연설회장에 와서 예.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랬어요. 지금 네. 이 그 자유한국당의 그 이번에 당규에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징계 자체가 유보됨으로 인해서 네. 아마 자유한국당은 진짜 엄청난 상당히 더 그 곤혹스러운 정치적인 예, 환경에 예. 빠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 자신의 망언에 대한 반성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동정 여론을 호소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 자신의 주사의 정당성까지 아마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다고 예.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머지 지금 그 당권 후보인 오세훈 한교안 두 후보 간에 상당히 이 문제를 갖고 또 첨예하게 논쟁이 예, 예.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 개혁 보수, 이 보수 혁신을 위한 전당대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발목 잡히는 아마 태형적인 모습으로 보일 국민들에게 것이다.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 빠진다기보다는요. 네. 저 여론조사를 이게 또 보면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3인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찬성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지만 또 이게 사퇴 반대하는 것도 한 28, 9%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근데 사퇴해야 된다가 64%고 저는 이제 반대한다가 20 몇 %면 압도적으로 이거는 그렇죠. 잘못됐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다수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다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저기서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28%에서 25로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28 정도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게 추가로 많이 빠지기보다는 우리 이게 외연 확정성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그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좀 더 30 돌파하고 40 이렇게 외연 확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예, 예. 왜 고정 지지층 한 20 몇 %는 또 이게 그 찬성 사태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계속 빠진다기보다는 저서 멈춰버리는. 예, 예. 왜 최근에 이거 외에도 뭐 유영하 변호사 넣어서 뭐 그렇게, 박근혜 예. 그 선거 옥중 정치라든지 계속 이 악재가 넣으면서 지금 이게 좀 계속 지지율이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네. 급제동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5.18 망언은 한마디로 이게 자기 발등을 찍어버렸다. 자유한국당이 예, 예.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요 순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추세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30%를 돌파할 것으로 전당대회 앞두고 기대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별로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25%대로 내려앉았다. 그 반사이익을 받은 민주당은 40%를 넘어섰다. 뭐 제로섬 게임이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부 여론조사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20%가 깨진 여론조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님. 그 서정욱 변호사님 추세 설명 좀, 말씀처럼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당이 30%를 목전에 뒀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표에 나온 여론조사상으로는. 예, 예. 그래서 30% 문턱에 앞두고 미끄러졌는데 이게 단순히 한 번의 주춤거림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좀 훨씬 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요. 이 추세가 오래 갈 거로 보십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무당층 지지율이라기 뭐하지만 무당층 비중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그동안 30%를 향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 보수의 결집, 영남의 결집 효과도 있었지만요. 중도층이라고 하죠. 이른바 무당층, 중도층의 지지율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적인 고용률 이런 부분이 안 좋은 반사 이익을 누려왔던 측면이 큰데 네. 너무나 이념적으로 치우친 5.18 망언 때문에 그러한 중도층, 무당층이 다시금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해서 예. 아 한국당은 역시나 너무 오른쪽으로 간 정당이구나 이런 사고관을 확실히 심어줬단 말입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고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2월 또 3월 계속 국회에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야권이 공조를 해서 그동안 연말 분위기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오만함, 의원들의 돌출 행동이나 경제 실척에 대해서 야권 공조되는 현상이 강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야권 공조가 깨졌다는 점, 자유한국당이 이 정치권 안에서 고립됐다는 점이 저는 사실은
가장 큰 타격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아하, 예. 이렇게 되어버리면 대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견제하는 것보다 한국당의 잘못을 견제하는 데 국회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세 사람 의원이 어마어마한 해당 행위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들어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유예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들고 예. 황교안 전 총리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책임당원 자격 부여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네. 물론 당원 당규 상충되는 당원 당규를 근거로 두긴 했지만 그 책임당원 자격 부여할 때는 사실은 있는 규정도 조금 유리하게 해석했으면서 징계를 할 때는 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지 그 부분을 납득할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이 이게 법이기 때문에 예. 법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황교안하고 오세훈 그 책임당원 부여하는 거는요. 네. 물론 상충되는 것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3개월 이상 당비를 안 내더라도 예. 비대위 의결에 의해서 입 후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법에 따른 거고요. 네. 그런데 이번 징계는요. 선택의 여지 재량이 없어요. 예. 재량이 없이 무조건 이제 후보에 출마하면 유예해야 된다. 따라서 예. 이게 비대위에 재량이 없기 때문에 두 개는 예. 좀 성격 틀립니다. 아니 법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거를 법대로 하자고 따지는 거는 좋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자유한국당에는 법률가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지 법조항을 자꾸 들어서 밑줄을 쳐가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 드는데 이미 국민들 마음은 돌아서 있는데 자꾸 국민들을 이게 법이 이렇고 규정이 이렇다고 가르친다 든다라는 불만을 제가 좀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냉정하게 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설명을 쭉 듣다 보니 자유한국당 전체적으로 지지율 빠진다, 이 추세 오래 갈 거 있다, 대처 잘못했다, 국민 여론 싸늘해졌다까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김진태 의원이 이른바 3파전 아닙니까? 이제 전당대회 며칠 안 남았으니까.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 부대가 워낙 자기를 지지를 많이 해줘서 나 지금 아주 힘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당은 그렇다 치고 김진태 후보의 지지율은 전당대회에서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전망이 엇갈립니다. 엇갈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강성 친박들, 예. 소위 말해 태극기 부대가 책임당원에 상당히 많이 유입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그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과 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강한 거부적인 입장을 취하는 부분이 상당히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유영아 변호사의 전언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교안 전 총리가 일종의 대세론을 타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배신자 그 프레임을 씌웠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진태 의원이 상당히 이 지금 이 3파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전망도 있고요. 또 예.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지지율에 대해서 봤듯이 예. 전반적으로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빠지는 상황, 그래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 예. 끝나고 난 뒤에 더 큰 후폭풍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지금 그 합리적인 지지층들, 보수 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느 한쪽으로 표가 쏠리면서 이런 당내의 강한 그 우경화에 대해서 네. 상당히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실인데 어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순례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이 예. 자기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좀 아마 학대제 행사나는 이런 공간으로 아마 활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저는 이걸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어제 당윤리가 지금 그 제명 처분을 내린 네.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이 그 의원총회를 빨리 소집해서 예. 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기 나온 자, 김에 여쭤보면은 예. 의원총회에서 하려면 3분의 2가 3분의 2가 있어야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113명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78명, 거의 80명 가까이가 찬성을 해줘야 찬성을 되는데 해야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세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이종명 의원이 만약에 재심을 신청하게 되면 재심은 10일 이내에 신청하기로 돼 있으니까 예. 늦어도 22일까지는 해야 되겠죠. 네. 만약에 재심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바로 정강석화처럼 예. 한 23일쯤에는 바로 당윤리위에서 다시 그 재심을 기각하고 예.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상황에서 바로 연다? 의총을 바로 열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한 비대위 결정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찬성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예. 과거의 그 자유한국당의 그러니까 전신까지 다 따져봤을 때 사례를 보면 의원 제명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의원 예. 제명을 한 딱 한 케이스가
강용석 전 의원이 예. 그 당시 그 아나운서 성희롱 비하 발언 문제, 뭐 예, 그것 비하 때문에 발언.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고심 끝에 예. 그때 당시 김무성 원내대표가 그냥 안건만 상정하고 표결은 하지 말자. 예. 이 당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 토론도 하지 말고 그냥 박수로 추인해달라 해서 박수로 해서 만장일치로 처리를 예, 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또 그 뒤의 일입니다만은 이 지금 친박의 그런 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서청원, 최경환 예. 의원에 대한 이 징계 요구가 됐을 때도 그때 징계하지 않고 그 두 사람이 결국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물러나는 걸로 자진 해결이 됐던 탈당했죠. 거고요. 예. 그리고 심학봉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지난 19대 의원이었는데 예, 그분도 사고 사건 때문에 사고 그 세게 당에서 쳤죠. 제명하려고 했죠. 근데 그분도 먼저 자신이 알아서 자진 사퇴. 자진 사퇴했기 예.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정명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 또 이렇게 상당히 동조하는 여론이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지금 당장 첫 번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할 것이냐의 부분. 그리고 이거 전당대회까지 미루자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자유한국당은 이 5.18 망언의 이 질곡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전광석화처럼 의총을 열 가능성 몇 대 몇? 저는 거의 한 20%도 채 되지 않을까. 그럼 안 안 되지 된다, 않을까. 안 되지 된다는 않을까 얘기네요. 생각합니다. 예, 차 교수님이 지금 이게 복잡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의 전례와 현재 당내 분위기로 봤을 때 의총 열어서 잘라낸다? 아니다의 한 표시네. 그러니까 일단 아마 자기 지도부에게 예, 예. 공을 그냥 떠넘기는 떠넘길 것이다. 폭탄 예. 돌리기가 되지 않을까 자, 생각합니다. 요 전망 해보죠.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이해하는 데는 이 전망을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자, 의총 열려요, 안 열려요? 제가 보기에 그 76명입니다. 정확하게. 예, 76명. 3분이 필요하게. 제적의 3분인데요. 네. 저는 이제 의총은 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아하, 왜 안날것 그러냐면 같다. 이유를 네. 말하면 일단 이게 그 비공개 투표잖아요. 네, 공개하면 이게 국민의 여론도 보지만 제명은 이제 비공개 투표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연루자가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이정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김순례, 김진태 네, 다 있는데. 이분들하고 친한 분도 있지만 예. 그게 5.18에 열린 이완영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거론만 됐지 3명이 가려가지고 실제는 이게 5.18에 연루된 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두 명만 친한 분들 해도 예. 과연 이게 3분위가 제적이 쉬우냐 이게 첫째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종명 이분이요. 어떻게 비례가 됐습니까? 이분이 비례 지금 이게 2번이에요. 5.18은 이게 많은 했지만 예. 이분이 이게 지뢰를 밟은 동료를 예. 구하기 위해서 이게 본인도 지뢰를 밟을 정도로 군대에서는 군 출신이죠. 정말 이게 존경받고 육사에서 네. 정말 이게 훌륭한 참군인이에요. 5.18 발언만 자기 소신이 잘못돼서 망을 하지만 예. 이분이 이게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이게 지뢰를 밟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게 지뢰를 밟는 게 쉽습니까? 아니 뭐 지뢰 밟은 그 공적하고 5.18을 아니, 제 폭동이라고 말은 하는 이게 거하고 그만큼 별개의 이분이 문제긴 하죠. 당내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인품이나 이게 인간관계가 좋아서 인심을 안 잃으셨구만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예. 저는 자유한국당 내만 보면요. 예. 5.18에 대해서도 이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내만 보면. 따라서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하면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3분위 통과는 어려울 걸로. 어려울다. 혹시 이런 거는 없을까요? 이제 국회의원 임기 1년 남았는데 이제 1년 남았는데 그 1년 그냥 조용히 그냥 무소속으로 있게 하지 뭐 그냥 이렇게 갈 가능성? 근데 무기명 투표다 보면 서로 모르니 야. 저는 이게 어차피 온정적으로 갈 것이다.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자기 가족 감싸기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대로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맞아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강용석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때 당시 표대결로 갔다고 한다면 예.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당시 그때 맞아요. 김무성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정치적 용단을 내린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의원총회 소집에서 의원들한테 호소를 한 겁니다. 지금 의원 개개인의 그런 취소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차원에서 여러분들 용단을 내려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자. 박수로 네. 끝내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정명 의원 제명권도 만약에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 같으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당히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네, 네. 생명까지 걸면서 좋아요. 나름대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할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외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여야를 떠나서 동지애가요 끈끈합니다. 전후회보다 저는 국회의원들의 동지애가 더 끈끈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뭐 그런 분위기라는 점, 그래서 꼼수 징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이런 분위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분위기로 좀 진도를 좀 나가보죠. 장혜찬 평론가님,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3파전 됐잖아요.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자, 이거 판세 분석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 궁금해서 진짜 여쭤보는데 김진태 의원의 저 카우보이 모자는 뭡니까? 글쎄요, 저게 저는 뭐예요 지금? 뭐 일단 튀어야 산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사실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저 김진태 의원의 저 카우보이. 보시는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은 당의 색깔인 빨간색 아, 뭐 저거야 상징하는 뭐 항상 머플러 하던 넥타이를 거니까. 했는데 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본인을 전혀 두각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양자 구도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황교안 대 오세훈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지금 징계까지 회부가 되면서 주목을 받은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될 생각은 사실은 크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예. 그러나 여기서 2등이라도 하게 된다면 혹은 3등을 하더라도 우리가 득표율을 보게 되잖아요. 예. 무시할 수 없는 투표율을 얻게 된다면 차기 이제 지도부가 김진태 의원 자신을 제명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본인의 말처럼 자신의 생사가 걸린 전당대회에 맞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주목을 받으려는 의도 같고요. 이 카우보이 같은 경우는 저는 연상되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홍준표 전 대표가 아. 당대표 시절에 가죽 자켓 입고 공식 행사에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예. 다 웬만하면 이제 정장을 입는데 저런 가죽 자켓 입은 모습을 보게 되면 강한 의지, 뭔가 전투력을 상징한다고 봐야 돼요. 예. 저런 카우보이 같은 경우도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가죽 자켓처럼 아하. 본인은 싸우는 사람이다. 아. 뭐 이런 뜻을 부각하는 전투적인 우파의 전사를 부각하는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직설적으로 제가 여쭐게요. 예. 여담을 하나만 예, 딱 예. 생각을 하면 저는 어제 그 김진태 의원이 그러니까 그 연설할 때 그 등장한 사진을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태극기와 함께 성종이가 날리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다 김진태 의원을 이야기를 해요. 지지를 해요. 맞아요. 그렇게 성종이와 카우보이 뭔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 뭐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하는 한미동맹 예. 나름대로 또 이거 그 안보 예. 이런 차원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노림수다. 그런 노림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상당히 태극기 부대에 성종이가 나오는데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당혹스럽잖아요. 예, 왜 예. 갑자기 성주기가 나오지? 그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나오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카우보이는 상당히 좀 엉뚱한 좀 그런 상상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솔직히 직설적으로 여쭐게요. 5.18 망언 파문이 생기기 전에 김진태 후보 등록한다고 했을 때 모든 언론이 양강구도라 그랬어요. 김진태 설마 뭐 그냥 출마하는 거겠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이제 3파전이라고 씁니다. 자, 얼마 정도 이익을 봤다고 보세요? 제가 이게 새 캠프 다요. 예. 전략기획팀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좀 궁금합니다. 이게 각 캠프들이 어떻게 판세를 예상하는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3으로 평균을 내봤어요. 네. 평균 내보니까 말해도 될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예. 일단은 이제 이거 당 후보 진영에서 새 이렇게 캠프에-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해 보니까 주셔도 이제 돼요. 이거 황교안 총리가 한 50에서 60%. 예. 여전히 대세는 황교안이다라는 얘기일 거고. 의당 황. 예. 어차피 이게 당대표는 황이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오세훈. 당황. 어차피 당 대표는 황교안이다. 예. 그다음에 좋아요. 오세훈 측은 평균을 내보니까 30에서 40 사이. 30에서 40. 요거는 이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오세훈 캠프 측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희망하고 있어요. 캠퍼스도 이게 뒤집는다는 말은 못해요. 자기들도 예. 쉽진 않은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 김진태 후보는 10에서 20. 10에서 20. 그래서 이제 결국은 1강 1중 1약 이게 현실적인 구도가 아닌가. 현실적 새 구도로 캠프를 종합해 보고 본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런데 표심 분석 좀 한번 해볼게요. 요 화면을 잘 보시면은 말이죠. 1등을 달린다고 지금 뭐 자타가 얘기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하고 김진태 후보는 지지층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른바 친박층? 그거는요. 예. 자유한국당의 이제 분포를 보면 예. 강성 친박과 강성 비박이 태조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게 약간 범친박 예. 내지 중도가 약진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범친박 내지 중도가 황교안 쪽이 많고 강성 친박이요. 예. 태극기 부대가 아무리 들어와도 예. 제가 보기에 뭐 몇만 명에도 한 5천 명 미만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강성 친박 김진태 예. 그러니까 세가 약한 거고. 그다음에 이 강성 비박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오세훈 시장도 좀 세가 약한 이유가 지금 이게 중도 쪽으로 나경원 그분도 이게 범친박 내지 중도 아닙니까? 예. 이쪽으로 이게 급격하게 중도 쪽으로 개파가 탈개파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찌됐든 황교안 후보는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범친박 중도층을 하고 극우 태극기 부대는 김진태 쪽으로만 가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자, 오세훈 후보 쪽 전략 좀 한번 볼까요? 차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비박
비박을 끌어모으면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오세훈 후보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앞서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뿐만 아니라 당내의 중도파, 더 나아가서는 좀 상당히 그 범박까지 지금 아우르는 그러한 그 절수를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러나 지금 한교안 전 총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입당하면서 대세론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기는 그 판세를 뒤집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않는데, 가지 좀 제가 요 대목에서 잠깐 말씀을 끊고 여쭤보면 어떨까요? 예. 배박의 표심은 뭡니까? 배박. 저는 배신한 박근혜. 그래서 그러니까 박근혜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이 황교안 후보의 약점골이라고 하는 대목. 네. 요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교안 전 총리를 공격을 한다면 예. 그 배박 코드를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 자체가 일종의 염량 세태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감탄고토의 형태다.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예. 그러니까 쓰면 뱉는 그런 정치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한 총리를 둘러싼 배박의 그런 논란 자체가 네. 결국은 우리가 또다시 2016년 이 총선 때 벌어졌던 옥새파동 때 있었던 진박 간별처럼 예, 예. 그러한 태행적 과거의 이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이 앞으로 가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금 과거의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한교안 전 총리, 그러니까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을 아마 부각시키는 전법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저는 뭐 그렇게 썩 먹힐 것 같지는 않고요. 차라리 오히려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5.18 망안과 관련된 당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좀 몰아붙일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교안 전 총리도 5.18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상당히 심정적으로는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쪽이라 하면 어느 쪽을 그러니까 지금 강성친박이 주장하는 네. 5.18과 관련된 뭐 유공자 뭐 의논하는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정적 동의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황교안 후보가 한교안 후보가 왜냐하면 지난 입당 기자 얘기한 때 춘마 기자 얘기한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네. 지금 무덤에 가 있어야 될 80년대 주사파 세력들이 하고 있다는 네.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인식 그리고 또 첫 번째 행보가 추석 던지고 첫 번째 행보가 천안함 방문이라든지 국립현충원 방문이라든지 상당히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안보 행보 또 좀 더 나아가면 상당히 좀 약간 강성 우파 쪽의 입장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의 정책성이 논란이 된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오히려 차별화 요소를 갖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설사 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자신의 그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임박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판세 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현찬 평론가님한테도 그 판세 분석 부탁 한번 해야 되겠네요. 1강 1중 1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분석 그 틀 자체는 동의하시나요? 뭐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요. 동의하신다. 그러나 저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더라도 의미 있는 2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는 표현도 하던데요. 예. 정치인은 결국 패배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가야 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 출마도 저는 떠오르고요. 사실은 초창기에 오세훈 시장이 이 선거에 뛰어들어서는 핵무장이나 이런 강성 안보적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내부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측근들 참모들의 조언이었다고 해요. 친박이라던가 자유한국당 내부의 좀 보수적인 당원들을 통합하기 위한 카드였는데 결국에는 황교안 전 총리 대선론이 구축되자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박근혜를 극복하자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이건 참모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던진 메시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말은 여기서 2등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국당 내부의 비주류가 될 비박이라던가 또 보다 실용적인 중도 보수에 대해서 본인이 맹주 역할을 하겠다. 그러한 자산을 쌓는 계기로 이번 전당대회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 저는 보이는 것 같고요.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돼도 총선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만 됩니다. 근데 오세훈 전 시장 지금 계속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황교안 전 총리 카드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만약 총선에서 한국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이후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세훈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서 사실은 본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김진태 의원이 표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런 외부적인 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괜히
본인의 색깔을 흐리는 애매한 중도 통합, 범침박 통합으로 갈 바에는 예. 확실한 색깔을 보여줌으로써 차기 이제 범비박의 어떤 맹조가 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세 분석을 하면서 직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높은 정치적 수준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질문은 제가 따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중도 개혁이니 범침박이니 이런 추상적인 용어 말고 5.18 망언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은 뭔가요? 자,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 진짜 궁금해하시는구나.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김진태 후보는 명확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그럼 이제 찬반 결정만 남으면 되는 겁니다. 황교안, 오세훈은 5.18 망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혹시 정확하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던데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이제 황교안 캠프는 좀 알잖아요. 예, 예. 일단 이게 5.18에 대해서는 김진태와 오세훈은 이제 분명합니다. 네. 김진태와 오세훈은. 김진태는 이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예. 지만원 박사를 발제자를 예, 모셨으니까. 예. 지만원이 말이 맞다는 게 김진태 그렇죠. 의원이고 쉽게 김진태 말해서. 의원은 이제 북한군 계획도 조사해보자. 예, 조사해보자는 그다음에 유공자 얘기고. 명단 공개해라. 예. 이게 김진태 입장이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분명하죠.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예. 5.18은 이게 더 이상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게 그런 식으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 각이 입장이 서 분명하죠. 있죠. 예.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오세훈 황교안인데요. 예, 예. 저는 이제 황교안 총리가 현안에 대해서 이게 그 말을 아끼잖아요. 예. 이걸 이게 어떤 분들은 너무 기회주의적이고 뭐 이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많아요. 저도 이게 일면 그 비판이 타당하지만 네. 그러기에 황교안 총리는 당선 후에도 이게 가장 신경 쓰는 게 통합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게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한마디 이게 말을 하는 순간에 다른 분들하고는 이게 무게감이 틀리죠. 당 대표가 예, 되면. 예. 그럼 이게 어느 쪽이든 극렬하게 반대할 거고 당이 이게 엄청나게 분열에 빠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어떤 고뇌 끝에 본인의 생각은 있지만 뭔가 통합을 해서 말을 아낀다. 이렇게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예.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서 5.18은 민주화 운동이었고 5.18은 북한군 개입이 안 됐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입증됐다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당이 쪼개집니까?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게 5.18이 민주화다. 왜 이 점에 그 소리를- 대해서는 이게 근데 왜- 다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안 하고 있죠, 일부러? 그러니까 5.18이 이게 민주화 운동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게 황교안 총리도 당연히 그건 인정할 다툼이 없는데 예. 다만 이제 명단을 공개하라든지 또는 이게 북한군 개입도 법에는 진상조사 대상으로 법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예. 우리 진상조사 법에. 따라서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황교안 총리가 그래요.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또 이게 정통 보수들, 강성 보수들이 또 강력하게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따라서 이게 당의 어떤 분열 때문에 저는 말을 아끼는 거지 뭐 굳이 이걸 너무 이게 두리뭉술 질라고 더 이렇게 좀 뭐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자, 있다. 어찌 됐든 선거 전략상 황교안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표시 안 한다가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야기는 뭐 통합이 아니라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줄타기죠. 눈치 보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강성 친박의 표도 없고 소위 말하는 중도 표도 없고 꺽 먹고 알 먹자는 그런 좀 일종의 섞어찌개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네요.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면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지금 5.18 망언과 관련된 당의 진로,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고 아마 국민들 의견도 한 30%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면 전화 여론을 받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당혹스러울 예,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시간은 이건 없지만, 이렇게 본다고 예. 한다면 저는 상당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게요. 자, 오세훈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망언이다라고 규정을 해놨으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김진태 뭐 그렇게 주장해 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황교안 후보가 문제였는데 황교안 후보가 여전히 애매모호하다는 데는 세 분의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선거 전략 때문에 그런답니다. 자, 시간은 없지만 사실관계니까 좀 명확해 보죠. 전두환도 인정하지 않은 북한군 개입설 광주 민주화 운동에 지만원 씨만 주장하다가 감옥 갔다 왔지요.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출판물 관련해서요. 위자료 이제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예, 예. 9천만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는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해한 거는 시청자들이 요건도 궁금해하더라고. 유공자 명단 공개는 이 정말 이 법적 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신다는 거예요. 유공자는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자랑스러운 거면 명단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보훈처와 법원이 이거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의외로 국민들이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차 교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가유공자 심의와 관련해서 유공자 예. 명단이 그러니까 밝혀질 경우에는 심의를 하는 데 있어 예를 들면 강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 일종의 여러 가지 상처가 입었다든지 그런 부분들 병상 기록 같은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다?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유공자 때문에 명단은 개인정보다. 그래서 근데 공개 사실은 못한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보훈처에서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 보훈처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또 안 하나는 해오던 거군요.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고엽제 예, 관련된 지금 그 베트남 전쟁 참전 예, 예. 유공자들 같은 그분들도 경우도 유공자예요.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고엽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인들의 연결의 병력 기록 같은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지금 법원이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그럼 보훈처의 비공개 원칙, 법원의 비공개 판결 합리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합리적이라고 적이라고 평가를 하신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저는요, 보세요? 예. 현재 그 독립유공자는 다 공개합니다. 우리 5등급의 독립유공자 있잖아요. 예. 옛날에 여운형도 되고 손혜원 아버지도 독립유공자 됐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고엽제라든지 월남전 예. 이런 분들이 공개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엽제는 진짜 그건 다 병이에요. 예. 개인 질병이니까. 병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공개 안 하는 거지 굳이 못할 바 없어요. 본인들이 왜? 원치 월남전에 않으니까. 안 가고 고엽제 안 걸린 분이 유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광주 유공자는 당연히 공개해야 돼요. 이분들이 진짜 유공자의 명예를 위해서도 공개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모든 질병 이런 걸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예. 명단을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진짜 유공자들의 명예는 우리가 국민들이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독립유공자 명단 공개하는 게 국민들의 존경을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이걸 이게 굳이 비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근데 보수 정권 때도 공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법원 판례도 비공개했는데 예. 법을 바꿔서도 이게 공개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공개를 해서 얻는 실익은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유공자의 명예가 국민들에게 존경하거나 야 진짜 광주에서 훌륭한 일을 해가 유공자 됐구나. 잠깐만요. 그 전제는 가짜 유공자가 있다라는 그렇죠. 전제 그게 아닙니까? 두 번째. 네. 저는 이제 광주 유공자의 범위가 법에 보면요. 딱 이 5월 달부터 1980년 직접 광주에서 예. 직접 이게 그 피해를 입어서 부상을 당한 이렇게 범위가 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해찬 의원이나 옛날 보면 이게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까지 예. 그런데 5.18 전에 서울에 보면 때 있었던 5.18 하루 전에 그렇죠. 5.17에 벌어진 일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범 5.18로 피해자로 규정돼서 유공자 지정된 저는 이게 거지 이해찬 않습니까? 총리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이제 다양한 범위와 스펙트럼이 있으니 명단 공개를 통해서 진짜 유공자 아닌지 한번 검증도 저는 이게 해보자. 필요하다. 왜? 해보자. 월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권리 차원에서 그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예, 근데 예.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의 그러니까 5.18 유공자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5월 17일 날 있었기 때문에 5월 17일 날 근거가 됐기 때문에 5월 18일 날 벌어진 강주 민주항쟁과 관계없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그 아니 시청자들이 연결돼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착각할 수 연결가 있다. 돼 제가 있죠. 이해찬이 아니라는 게 예, 아니고 예, 여러 예, 범위가 예. 넓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증이 그때 필요하다는 당시 거예요.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 내란이 뭡니까? 그게 5.18을 핵책에서 했다는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무고한 이 뭡니까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정작 그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북한군 개입은 생각도 안 했고 그렇죠. 그 죄를 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해서 그쪽으로 다 그쪽으로 책임을 다 했죠. 뛰어넘겼던 거죠. 예. 그때 상당히 그 가혹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상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예, 발전에 예, 예. 기여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유공자 예, 되는 측면이 좋습니다. 있는 예, 그럼 뭐 지금 우리 오늘의 주제가 이거는 아닙니다만 연계가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이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이거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예. 우선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야당 내부에서 사실 극소수의 김진태 의원 같은 부류를 제외하면 정리가 끝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니까. 뭐 진상조사법안은 예. 범위가 다시 포함이 됐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는 금시초문이라고 한 정도를 돌아보게 된다면 네. 또 군사정권의 조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을 미루어 보면 우리가 군사 개입설을 다시 이 수면 위로 올려서 논의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이고요. 예. 그러나 다만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금 광주시에서 이 5.18 유공자 현황 같은 경우는 5,807명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광주에 또 5.18 기념공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종걸 의원이 직접 밝혔는데 그 기념공원에 적힌 명단은 4,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800명 가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념공원에 이름이 적힌 분들과 현재 유공자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 사이에. 차이가 크군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 1,800명에 관해서 과연 투명한 과정으로 이분들이 유공자로 선정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 세금이 집행되고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투명성을 따져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요. 예. 그런 의견마저도 사실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북한군 개입설이 물타기가 됨으로써 조사하기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국가유공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번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회가 예. 국회 정파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몰아가 버리면 그렇죠. 그것이 예. 그러니까 정확한 진상조사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로 됐다가 그동안에 공적심사가 조작된 경우 뭐 예를 들어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그걸 통해서 그것도 다 또 걸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그럼 5.18 유공자의 명단만 전부 다 까고 조사하자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뭔가 심각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상당히 그동안에 부적절하게 잘못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본청의 자체적인 심의 예. 그리고 또 뭐 감사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걸러내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금 어느 시점에 어느 특정 정파의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5.18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고귀한 뜻을 예. 저는 상당히 훼손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알겠습니다. 금할 수 없다는 예. 거죠. 1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5.18 망언과 5.18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토론을 해봐도 1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준비한 것의 한 절반 정도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5.18 문제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점에서 종종 자리 마련해서 좀 사실관계 명확히 따지고 했는 정치공학적 흐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장혜찬 평론가님, 차재원 교수님 모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뭔 일인가 싶겠지만은 요즘 강남에서는 버닝썬이라고 하는 클럽의 문제 때문에 매우 시끄럽습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매우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는 마약 유통과 성폭력 동영상 때문에 그렇답니다. 경찰이 그 버닝썬 클럽 자체 압수수색하고 관할 경찰 지구대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어제 사이버 수사대와 함께 서울 역삼동 버닝썬과 역삼 지구대의 수사관 35명을 급파했습니다. 경찰 유착, 마약 유통, 성폭력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버닝썬 이모 대표를 소환한 데 이어 어제는 최초 의혹을 제기한 김모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대목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입니다. 통화 기록 조회를 통해 버닝썬 직원과 경찰 사이에 빈번히 연락한 정황이 있는지,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간 흐름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클럽에서 GHB,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가 유통 투약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클럽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먼저 클럽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 성행위 동영상의 촬영과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가는 클럽이라는 데서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경찰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긴장을 하는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이슈 따라잡기로 해서 첫 소식이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뭐 전체적인 상황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쟁점만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압수수색 대상이 두 군데던데 클럽 그 자체하고 그다음에 경찰 지구대인데 나눠서 가볼게요. 클럽에서는 뭐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그 첫째 이게 사건이 불거진 게 그럼 이게 싸운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죠. 거기 손님이 싸우면서 경찰이 역삼지구대 경찰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버닝썬 관계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했다. 그러니까 내가 버닝썬 그 관계자들한테 맞았는데 오히려 나를 가해자로 몰고 가더라 경찰이 이 주장이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고 그러면서 뭔가 이 그 경찰과 버닝썬 관계자들 간에 무슨 유착이 있는 듯한 그런 의혹 제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저게 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또 저게 관계가 승리 씨. 뭐 다 나왔으니까 승리 씨가 또 관계가 돼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버닝썬 대표 그 관계자들이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조사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버닝썬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마약류, 소위 말하는 물뽕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거는 음료에 타서 먹게 되면은 정신을 네. 잃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성폭력이 뭐 많다 이런 예. 얘기도 이제 또 인터넷에 돌고 하는데 어떤 동영상이 하나 인터넷에 또 게재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버닝썬의 VIP 룸이다. 여기다. 그다음에 그 피해 여성이 뭔가 그 속칭 물뽕이라고 하는 본인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있는 상태에서 듯한, 예. 당한 피해자다. 예, 그러니까 아. 그런 성폭력 동영상이 돌면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러면 차원이 수사가 달라졌군요.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이제 버닝썬에 그동안에 갖고 있던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이제 예. 수사를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예. 이게 단순 뭐 손님과 직원들 간의 뭐 폭력 문제, 뭐 경찰의 유착, 뭐 이런 고전적인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동영상이라는 걸로 인해서 여기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 그 마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행 당하는 동영상이 찍혔고 그게 유포가 됐다. 예. 그런 의혹이 나오니까 이제는 경찰이 본청 차원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됐군요. 예, 그런데 저것이 이제 좀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게, 예.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 문화가 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젊은이 사이에서 유행이었죠. 예. 유명하죠, 저런 그렇죠. 게. 예. 근데 저런 클럽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기획 수사처럼 확대될 네. 수도 있다. 버닝썬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그러네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본청에서 경찰 차원에서 지구대도 압수수색하고 그 클럽도 압수수색한다. 예. 아하, 예, 맞아요. 이게 뭐 마약과 뭐 성폭력 이렇게 가면은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니까 이거는 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너무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자 어제 뭐 하루 종일 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거는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여사가 예.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충 다 보셨다는 전제 아래 보셨을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민 여사의 주장은. 그러니까 내 남편 네. 안희정 전 지사는 성폭력 가해자가 아니라 불륜남이었다. 불륜남이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 김지은 씨가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호감해서 맺어진 성관계였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원 씨의 주장인 거죠.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2심에서 이건 성폭행이 인정이 돼서 징역 4년형 받고, 예. 그죠? 지금 지금 수감 중이고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대법원 판결이 안 났으니까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예. 또 안희정 전 지사가 바로 상고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확정이 난 데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거지만 이게 묘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가해자의 안희정 지사의 부인이 가족이 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피해자 예. 2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 이런 김지은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예. 이 사건의 본질은 미투가 아닌 불륜이다라고 되면 미투 고발자인 김지은 씨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다. 이 주장이네요. 그러니까 성폭력에서 2차 가해라는 게 2차 피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너 좋아서 했던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속된 해서 표현으로 당신이 꼬리 쳤잖아.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네가 아주 유혹했잖아. 이렇게. 전형적인 2차 피해인데 그래서 이 민주원 씨의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가족이고 그런 얘기도 예, 했죠. 예. 최대 피해자는 김지은이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다. 뭐 이거는 이제 성폭력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거, 특히나 예, 그 예. 자제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 뭐 엄청난 상처이면서 낙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원 씨가 저런 심정을 갖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지만 예. 저게 공개적으로 이제 SNS에 올려졌기 때문에 공개 예.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찬반 예, 예. 여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세간에 뭐 이게 진실이네 저게 진실이네 워낙 많았으니까 그러나 법원의 1심, 2심을 거치면서 이제 성격이 규정된 상태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도 이걸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저런 주장을 하는 데는 그냥 밑도 꼽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민주원 씨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었죠. 예. 증인이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그 2017년 8월 그러니까 충남지사 도지사 그 뭐랄까 휴가 저 별장 같은 별장. 것이 그게 있는 일종의 거예요. 콘도예요. 콘도. 예, 콘도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본인이 잠을 자는데 부부가 잠을 자는데 예. 그 방에 상하원인데요. 그 예. 이름이 거기에 김지은 씨가 와서 발췌해서 저 영상은 민주원 씨가 직접 찍어서 올린 거죠. 예. 저렇게 저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저 구조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목적인데 예.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민주원 씨의 1심에서의 증언 내용은 네. 김지은 씨가 방에 들어와서 예. 방에 들어와서 그 침대 발치에서 자기네를 쳐다보고 갔다는 거예요. 새벽 4시였고. 예, 새벽 4시에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너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눈이 보냈다. 마주쳤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방에 들어왔다요. 김지은 씨는 방에 들어왔다. 그게 이제 민주원 씨의 주장이고 예. 그런데 김지은 씨는 뭐라고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예, 난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저 상하원 밖에 문에 나는 저 계단에서 자기가 그때 무슨 또 예. 안 지사가 뭐 여자랑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네. 예, 어떤 그 중국 여성하고 통화를 했대는데 네네. 그분하고 통화한 거는 또 나왔어요. 그거는 좋아요. 사실인데. 그럼 그 쟁점을 정리를 좀 하자면 방으로 들어와서 눈이 마주쳤다라고는 민주원 여사의 주장과 나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김지은 씨의 주장이 맞섰는데 예. 2심 재판부는 민 여사가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판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2심에서 얘기는 예. 그냥 인기척이 나서 김지은 씨가 나는 그냥 놀라서 내려갔다. 그런 그 얘기고 그리고 김지은 씨의 저 상황에 대해서 좀 착각도 있을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민주원 씨의 주장은 주장이에요. 예. 거기에 저 2심 재판부를 보면 2층 방문 자체가 이게 반투명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가지 않은 김지은 씨를 실루엣을 보고 민 여사가 잠결에 잘못 보고서는 착각한 것 같다라고 2심이 판단을 했는데 민 여사가 찍어온 동영상을 봤더니 여러 번 꺾어지기 때문에 방 밖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는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 예. 지금 요 장면보다 요 창문에서 그렇죠. 저 출입문 이렇게 방향을 보게 꺾어져야 되면은 보이잖아요. 예, 저 오른쪽에 요 예, 나무 선반 옆쪽이 거기가 지금 주 출입문이거든요. 예, 근데 출입문. 거기 보면 뭐 반투명 거기로 유리가 보이면은 없네요. 지금 이 침대가 안 보인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예. 민주원 씨는 2심에 판단이 네.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이라도 하지. 네. 뭐 이런 이제 뭐 불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네. 뭐 민주원 씨는 그 민주원 씨 기억과 거기에서의 이제 판단인 거고 예. 또 법원의 판단은 또 법원의 판단이 판단이고. 있는 거고 예.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정에서의 진실이라는 거는 네. 정말 진실은 하늘만 알고 땅만 알고 각자만 아는 거예요. 서로가 예, 아는데 예. 어떤 경우에는 그 서로 당사자들도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을 수가 예, 있죠. 예. 그런데 법정에서의 진실은 한계가 있어요. 예. 그거는 증거로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뒤늦게 실현된 정의다. 미투의 고발이 2심에 걸쳐서 뒤늦게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하는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뒤늦게 그게 아니다. 내 남편을 유혹을 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미투가 아닌 불륜이다라고 민 여사가 저렇게 주장하고 나서면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렇게 조치를 한다면 김지은 씨 쪽에서 뭐 그렇다라면 또 다른 이제 법적 분쟁이 되겠지만, 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상하원 사건은 그야말로 이제 민주원 씨의 그 주장만 있는 주장의 거예요. 일부일 뿐이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죠, 정황. 거기에 대해서 판단의 문제인데 이게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가족, 네. 특히 부인. 그러면 그럼, 이 주장의 법적 신뢰도나 그 입증 능력이 떨어집니까? 가족의 저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신빙력이 법적으로 떨어진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우호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민주원 여사가 남편인 안희정 지사를 지금 뭐 용서를 하거나 두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위증을 했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니고. 여러 증언들이 있을 때 누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까라고 예. 했을 때는 가족의 얘기는 사실 신빙성이 다른 아하. 변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예.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혹시 혹시 이러한 상황의 변동과 민 여사의 이 주장 때문에 마지막 3심이라고 하는 대법원에서 뭔가 결론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예단을 하기가 어려운데, 어렵다. 그러니까 3심은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다퉈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채택하고 부인하거나 하는 네. 증거 체부에 있어서 아니면 증거 판단에 있어서 어떤 그 법적인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사실관계 판단하고 좀 혼재되어 있어요. 실상 예. 이렇게 실무로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민주원 씨의 저는 저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간절함 이게 아니,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정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자, 이 뒤늦게 지금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좀 진행 상황 정리해 보고요. 뭐 이재명 지사도 이제 선고되죠?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기소됐던 거에서 앞부분에 예. 뭐 검사 사칭 문제라든가 뭐 그 좀 허위 그 과장되기에 본인의 이제 그 이득에 대해서 네. 이제 성남시가 받게 되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 뭐 얘기한 거 이런 거는 지금 다 심리가 끝났습니다. 네. 이번은 이제 그 고인이 된 형의 강제 입원을 정신병원 추진했던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이제 직권남용. 직권남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조 부분만 다 이제 심리가 되는 거죠. 다시가 아니라 계속 예. 심리를 하는 건데 어제 뭐 이재명 지사는 이제 그 말을 좀 바꿨죠. 강제 입원이 말이 바꾼 게 아니라 예. 표현을 강제 입원이 아니고 이거는 강제 진단 진단이었다. 사건이다라고 예.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게 강제 입원은 뭐고 도대체 저게 뭔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네. 그 정신보건법에서 저 때는 법 개정 전인데요. 자의 입원이 있어요. 내가 예. 이제 정신 그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거. 그 다음 아니면 안 됐을 때 강제 입원이 있어요. 근데 이 강제 입원이 법 개정 전에는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은 강제 입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데 친형의 경우에는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동생이 보호자가 보호자가 부인이 아니에요. 되는 거죠. 맞아요. 부인. 예. 근데 부인은 그 형수는 동의를 안 하는 했어요. 상황인데 그러면은 제3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자체장이 예.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예. 자기 또는 타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는 강제 가능하잖아요. 진단을 받아서 예.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지자체장이 친동생인 이재명이었다는 이재명 얘기잖아요. 지사였던 예, 거죠. 그리고 그 지자체장이 발동할 수 있는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는 게 지금 저 기소 내용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진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진단이. 그 진단을 뭐 저기 보건소장을 통해서 하려고 네. 애쓰고 뭐 저기 강제로 하려고 했고 뭐 그런데 시장직을 남용한 예, 그것이 저 예. 기소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뭐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이라고 했지만 왜 강제 진단을 받게 하려고 했겠어요. 그거는 강제 입원이 목적이었던 거고. 자, 이거는 뭐 법원의 첫 심리가 이제 그 시작이 됐으니까 법원에 맡겨놓고 예. 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기본적인 질문. 혹시 여기에서 유죄가 나오면 지사직에 영향을 미치는 뭐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뭐죠 이게 선출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위반이 예. 벌금 100만 원 이상일 예. 때. 그래서 지금 걸려 있는 거는 그 개발이익에 대한 거, 검사 사칭에 예. 대한 거. 이것도 아마 저 직권남용도 있지만 본인이 예. 아니라고 그 부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공직선거법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느냐, 유죄가 나오느냐, 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연희동 자택, 저도 뭐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은 그거 시가로 지금 100억 넘거든요.
근데 그거 그 경매 나왔죠. 예, 공매가 나왔는데 예.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 이유가 저기가 필지를 나눠 가지고 복잡하다며요? 복잡해요, 이 권리 관계가 예, 서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응찰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게 이제 그 공매로 해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 명도 소송을 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명도 소송하면은 뭐 소송 이기는 거는 100%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가 안 뭐 이런 나간다고 분들 안 버티겠죠? 나간다 버티고 있을 때 사실상 버틸 때 예. 저기 낙찰 받은 그 분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또 저기가 개발 이익이 있다든가 예, 예. 어떤 뭐 향후에 비전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무릅쓸 수 있지만 예, 예.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복잡한 그러니까 권리 관계도 복잡한 데다가 소유 관계도 복잡한 데다가 사실상 받아서 내보내기도 어려운 그렇다라면 예. 굳이 저기를 살 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 있으면은 제가 정보는 드릴게요. 최초 감정가 102억이 조금 넘고요. 102억인데 이게 한 3차례 유찰되고 그러면 네. 이게 한 50억, 60억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수희 변호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들지 않는 이유는 설명해 드렸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한번 반값에 잡아보겠다 하면은 가능하답니다. 근데 가능한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예,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저기가 그 사이에 좀 소문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저게 무슨 비밀 지하가 예, 있다 예, 뭐 이런 예. 그런 호기심이 많은 분 중에 돈도 여유가 있고 하신 분은 좀 그 흥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가치를 따져서 이거를 살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뭐가 얘기는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응찰자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당 5.18 망언 3인방의 발언 잘못한 겁니다. 5.18은 폭동 아닌 거 맞고 유공자는 빨갱이 아닙니다. 조사, 수사, 판결로 입증된 이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사고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인방이 쳤지만 사태를 여기까지 키운 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냐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해석과 견해의 영역입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한국당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건 사고 친 3인방보다 초기 대응 버벅된 지도부란 얘기입니다. 뒤늦게 이종명 의원만 제명한다? 꼼수 늦장 조치 비난한 자초일 뿐입니다. 영남 보수 민심 때문에 그랬다? 그럼 영남에서는 지지율이 올라야지요. 왜 떨어지는 건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이 실력 갖고 수권 정당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3인방의 망언 자체도 문제였지만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은 김병준, 나경원 지도부 할 말 없게 됐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